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CCTV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작가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간 세계 각국의 공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냉철한 전문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무난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던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13억 인구의 마음을 뒤흔든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CTV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일하는 루이첸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회 시스템을 취재하는 중견 작가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자료를 분석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우리 팀은 주로 각국의 공공 시스템과 기술 발전에 관한 다큐를 만드는데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세계 각국의 특징이 제 머릿속에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혁신적 기술, 독일은 체계적 시스템, 일본은 세심한 서비스 같은 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난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나라라는 인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를 가르며 팀장이 말했죠.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무인 복지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이 재생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한 노인이 복지관에 찾아와 무인 발급기 앞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재난 시 시민보다 먼저 행동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영상도 나왔어요.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죠. 이 영상들이 위챗과 웨이보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CCTV에서도 특집으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의실은 곧 동료들의 의견으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저는 미심쩍었어요. 영상 속 장면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이거 연출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저런 사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나라든 공공 시스템은 차갑고 형식적인 법이요. 저건 분명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일 겁니다.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루이첸,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분석적인 제가 감정에 휘둘린 발언을 한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죠. 좋습니다. 진실은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도 과연 SNS에서 화제가 된 그 영상들이 진짜일까?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복지 시스템, 공공 서비스, 시민의식. 어느 나라든 좋은 면모를 보이기 위해 홍보용 영상을 만들기 마련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탄 칸은 꽤 혼잡했어요. 맞은편에는 한 노인분이 앉아 계셨는데 지팡이를 의지한 채 불안정해 보였죠.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노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어폰을 끼고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물 흐르듯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는데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헤매고 있었죠. 영어로 된 안내판을 찾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학생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온 것이 의외였거든요. 영어로 목적지를 말하자 그 학생은 친절하게 노선을 알려주고는 처음 오셨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일까? 이튿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복지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죠.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입구에는 무인 발급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기계 앞에서 망설이는 노인에게 직원이 다가가 차분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급기 사용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직원이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취재를 위해 만난 주민센터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그건 효율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소외계층을 더 세심하게 케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취재 사흘째, 예상치 못한 폭우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급하게 인터뷰 약속을 변경하고 숙소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가운데 도로 위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든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빗속에서 차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 시작했고 구청 직원들이 먼저 나와 위험 구간을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완전히 흠뻑 젖은 채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이 SNS에서 봤던 그 영상과 오버랩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죠. 시민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구청 안전관리팀 직원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듯 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카메라를 들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카드로 먼저 개찰구를 열어주고 관광객을 안내데스크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돕는 그 모습에 저는 카메라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이게 연출일 리가 없어.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면들을 마주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시민들, 규정과 매뉴얼을 넘어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들. 이런 모습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사회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과 효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배웠죠. 이제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중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고 첨단 기술을 구축해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었을까요? 인구 14억의 거대한 나라에서 개인이 느끼는 따뜻함과 배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제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제가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취재 열흘째 되는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에 누군가 자전거를 세워두었는데 지나가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그 자전거를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했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왜 자전거를 옮기셨나요? 그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점자 블록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 뒤로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직장인, 길을 잃은 관광객을 안내한 노인,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한 학생. 그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런 답변들이 마치 사전에 짜여진 대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배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구나. 취재의 마지막 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과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에 대한 소감을 물었어요.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나 공공서비스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존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에서 이런 시스템만 가져가려 해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와 의식이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이었어요. 냉철한 분석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제가 낯선 나라의 공무원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취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일종의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를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모두들 제가 가져온 자료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어땠어? 정말 그렇게 좋아? 그 영상들처럼 대단한 시스템이 있었어? 중국이랑 비교해서 어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첨단 시스템이나 혁신적인 정책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편집실에 앉아 촬영해온 수백 개의 영상 클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차분히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사회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구나. 중국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일상에 스며든 배려와 존중의 문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팀장에게 편집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소개가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었어요. 흥미롭군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이나 기술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문화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정책보다 앞서 있는 배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청률과 정치적 고려사항이 그의 머릿속을 지나가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방송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각색해야 할 거예요.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면 선전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송사의 틀 안에서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너무 많은 정치적, 상업적 고려 사항들이 끼어들 테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개인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여행자로서, 한 명의 중국인으로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감없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영상과 제 솔직한 감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SNS에 첫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몇백 명 수준이던 제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 1000명을 넘어섰고 게시물은 3000번 넘게 공유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모습인가요?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나요? 기술만 발전하고 인간미는 사라지는 것 같아 슬픕니다. 댓글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팔로워는 10,000명을 넘었고 게시물은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주요 온라인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루이첸 씨, 한국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렇게 감동시켰나요? 미디어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책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상적인 모습들이요. 그들에게 그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SNS 계정의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었고 원래 준비하던 방송용 다큐멘터리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 새로운 영상과 이야기를 올렸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중국도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취재기자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촉매제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게시물은 웨이보와 위챗에서 총 5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CCTV의 인기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그때 방송국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루이첸 씨, 당신의 콘텐츠가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군요. 우리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특별 기획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방송하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망설였습니다. 방송국의 틀 안에서 제 이야기가 변질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고 편집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정치적, 상업적 고려 없이 제가 본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장님은 수락했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통했으니 우리도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한 사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요? 였죠. 방송 전부터 예약 시청 신청이 100만을 넘어섰고 방영 당일에는 CCTV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선택한 가치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이 나간 후 중국 전역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따뜻한 사회 해시태그가 최고 인기 검색어로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 잃은 사람 도와주기, 공공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지방정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시는 시민 배려 캠페인을 시작했고, 광저우시는 공공시설의 사람 중심 서비스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제 다큐멘터리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CCTV 본사에서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장님과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루이첸 씨, 당신의 프로그램이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회 시리즈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당신에게 전담팀을 꾸려주고 싶습니다.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감동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청률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회 프로젝트는 CCTV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취재팀을 이끌고 세계 각국의 사람 중심 사례들을 찾아 나섰어요. 일본의 지역 공동체 문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도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한국 사회가 가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 압축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도 끈끈한 인간관계를 지켜온 그들의 이야기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구나. 시청자들의 댓글에는 이런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상과 사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시에서 시민자원봉사단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공공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슬로건은 기술보다 먼저 사람이 있습니다였습니다. CCTV 사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루이첸 씨, 당신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사회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을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시청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가치를 품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할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프로그램이 1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특별 에피소드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여정, 중국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 한국에서 본 장면들과 1년 동안 중국 각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공영방송의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 따뜻함이 중국의 작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 변화가 다시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프로젝트가 3년째를 맞이할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CCTV 사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만두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카메라 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따뜻한 사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전국에서 지원과 참여가 이어졌어요.
재단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배려의 씨앗이었습니다.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디지털 소외 없는 마을로 노인들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젊은 봉사자들이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활동들은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300개가 넘는 학교와 500개의 마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배려의 씨앗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사회재단은 중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지부를 가진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양국의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좋은 점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루이첸 씨, 5년 전 한국 방문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네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첨단 기술도 화려한 건물도 완벽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을 보았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특별했던 점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혁명이나 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작은 선택과 일상적인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행동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된다는 것을요.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건너편에서는 한 청년이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5년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광경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이라고.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감동이 14억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배려의 세계화 국경을 넘는 따뜻함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여정은 중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세계 곳곳에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먼저도 아니었어요. 정성과 배려, 그 문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특별함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